마케팅의 일환으로 되게 큰 포지션을 차지하고 있다 보니까 늦으면 따라갈 수 없습니다. 남들 다 하는데 얘는 뭐 안 하고 있을 수는 없지 않나라는 불안감, 뇌 발달에도 지장을 미치게 되는 것이고 굉장히 아이들이 지쳐요. 뭔가를 할 때 하면 안 돼요, 힘들어요, 쉬고 싶어요 이런 얘기들을 아이들이 하기도 하고요. 그래서 그게 제일 좋은 방법이 뭐냐면 혹시 여러분 이런 생각 해보신 적 있으세요? 우리 아이가 영재가 아닐까? 아마 부모님이라면 한 번쯤 다들 이런 생각 해보셨을 텐데요. 요즘은 영재 검사, 영재 교육에 대한 관심이 엄청 뜨겁죠. 실제로는 영재 검사를 받기 위한 과외랑 학원까지 등장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저는 이걸 보면서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내 아이가 어떤 걸 잘하고 어떤 걸 좋아하는지조차 모르는 건 혹시 아닐까? 내가 너무 조급해서 내 아이가 아닌 욕심으로 보고 있는 게 아닐까? 그래서 오늘은 내 아이의 재능을 어떻게 발견하고 어떻게 기를 수 있을지 이 얘기를 한번 같이 해보고 싶었습니다. 유아교육 중에서 굉장히 오랫동안 활동하고 계신 박발금 선생님 모셨는데요. 반갑습니다. 저는 대구에서 공립유치원 교사로 근무하고 있는 박발금이라고 하고요. 8살, 6살 두 아이를 키우고 있는 엄마이기도 합니다. 지난해 5살 공부 정서라는 책을 출간하면서 유아기 교육에 관한 내용으로 학부모님들을 만나고 있기도 합니다. 유아교육 쪽에서 오랫동안 활동도 하셨고 또 아이들도 딱 마침 그 나이대여서 네. 이 현상에 관심 많으실 것 같아요. 교사로 또 연구자로 엄마로 여러 가지 관점에서 이 영유아기 아이들에 대한 영재교육, 사교육에 관한 생각들을 계속 하게 되더라고요. 교육적으로 봤었을 때 진짜 영재 검사 판별할 수 있는 좀 신뢰할 수 있는 그런 검사가 있을까요? 일반적으로는 이제 웩슬러 검사를 제일 많이 하시기도 하고 흔하게 하시는데요. 영재성에 대해서 좀 정확하게 검사 결과를 받아보고 싶다라고 하면 보통 대학병원 가서 검사를 받으라고 제일 많이 이야기를 하세요. 대학병원에서는 진단을 목적으로 판별하는 기관이기 때문에 제일 신뢰할 수 있고, 그런데 어떤 학습센터에서 이루어지는 검사라면 검사자가 어떤 이력을 가지고 있고 임상 경력이 얼마나 되는지를 잘 따져보고 검사를 하실 필요도 있어요. 아까 제가 오프닝 때 말씀드린 것처럼 내 아이 천재 만들기 열풍? 이런 게 좀 불고 있는 것 같아요. 네. 좀 교육 현장에서 실제로 이게 좀 체감이 되시나요? 현장에서도 그렇고 SNS에서 활발하게 정보 교류가 이루어지고 있다 보니까 많이 찾아볼 수가 있는데요. 원래 영재는 우리가 알다시피 굉장히 극소수의 타고난, 뛰어난 아이들을 위해서 특별한 교육을 제공해야 되기 때문에 그걸 이제 가리기 위해서 하는 검사이고 교육이긴 한데, 어떻게 보면 영유아기 아이들을 대상으로 하는 사교육 시장이 많이 커졌고 사교육 시장에서 우위를 점하기 위한 방법 중에 하나가 영재교육 마케팅이라고 생각하기도 하거든요. 아이들이 다니는 학원에 보내고 싶은데 영재 판별이 나와야 그 학원에 보낼 수 있는 시스템으로 갖추어져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그때 영재 검사가 진짜 영재를 분별하기 위한 검사일까를 생각을 해봐야 되는 거죠. 사실 어떤 검사든지 2번 봤을 때는 기억 효과가 남아요. 그래서 처음에 봤을 때 검사보다 훨씬 더 점수가 높게 나올 가능성이 높아지죠. 그러다 보니까 상위 레벨의 결과지를 받아들기 위한 목적으로 영재 검사를 하는 거예요. 근데 사실 실제로 영재다라는 판명이 되면 부족한 부분이 무엇일지를 챙겨줘야 돼요. 예를 들면 너무 뛰어나면 네. 사회성이 부족할 수도 있고 이제 그런 부분에서 부족한 분들을 오히려 챙기기 위해서 네, 이제 네, 영재 검사가 더 필요한 건데 지금 현재 상황은 얘는 너무 잘해, 똑똑해, 그래서 괜찮아, 이런 방향으로 나아가기도 하는 거예요. 공부 잘하니까 네, 그런 네. 거 부족해도 돼 그렇죠, 이런 식으로 맞아요. 조금 다른 방향으로 왜곡돼서 검사가 활용이 되고 있는 것 같은 우려가 되기도 하죠. 저희 때만 해도 물론 부모님들이 공부도 중요하지만 공부보다 더 중요한 게 사회성이나 네. 어떤 가치관에 대한 것들을 중요하게 그렇죠, 가르치셨잖아요. 맞아요. 네. 근데 요즘은 정말 공부만 잘하면 되죠. 이런 마인드가 좀 많이 생겼다고 하더라고요. 사실 저희는 잘하면서 사회성이나 관계에 대한 부분을 따로 가르치지 않아도 집안에서 이제 형제가 2-3명이 있고 또 동네에서 어울려 노는 시간들이 많이 있었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해소가 되는 환경이었어요. 근데 지금은 우선 아이들 형제 수가 적고 그렇다 보니 양육자의 관심이 이제 1명 또는 2명에게 이제 모이게 되고 서로 교류를 할 수 있는 환경이 잘 제공이 안 되죠, 아이들한테. 저녁 때 되어 봐도 동네에서 막 뛰어노는 애들을 찾아보기가 쉽지가 않잖아요. 관계적인 스킬이나 소통 부분에서의 기술을 자연스럽게 익히기가 되게 어려워졌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인지적인 부분, 학습
학습적인 부분에 초점이 너무 맞춰지다 보니까 이런 부분을 간과하게 되는 부분들이 생기기도 하죠. 근데 그런 걸 간과하면서 생겨나는 문제들도 있을 것 같아요. 저는 이제 교실에 있다 보니까 여러 아이들이 함께 상호작용하는 모습을 보잖아요. 내가 원하는 놀잇감을 왜 저 친구한테 줘야 되는지 그걸 나누는 경험 자체를 집에서 할 일이 없었던 거예요. 그런데 이제 유치원이라는 공간은 아이들이 제일 처음 만나는 사회잖아요. 선생님이 아이들한테 왜 이걸 나눠야 되는지 교육으로 가르쳐 줘야 되는 부분들이 생기는 것이고 그러다 보면 또 이제 어떤 양육자들은 우리 아이가 그 과정에서 뭔가 상처를 입는다. 자기가 하고 싶은 걸 못했다. 그래서 속상했고 서러웠다. 라는 경험을 이제 유치원에서 하게 되면 그게 어쩌면 아이한테 필요한 과정임에도 불구하고 플레임의 대상이 되기도 하는 거예요. 진짜 쉽지 않네요. 영재 열풍이 분 거에 개인적으로는 굉장히 놀랐던 부분이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중학생 때 학교 선생님들이 추천을 해서 교육청에서 운영한 영재원을 갔었어요. 근데 엄청 특별한 걸 배운다기보다 그냥 놀러 가는 시간이다 또 이런 느낌으로 많이 갔었는데 정말 이 영재원이나 아니면 영재라는 타이틀을 받기 위해서 학원까지 보내고 테스트를 통과하기 위해서 공부시키고 이런 상황이 전 좀 개인적으로 신기하게 보이긴 했었어요. 그리고 오히려 요즘은 영재반이란 말이 의대 준비반으로 바뀌었다 이런 맥락에서 제가 알던 영재 원간 너무 그 단어가 바뀌었다라는 느낌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요즘은 영재원이나 이런 영재랑 바라보는 게 어떤 형태로 바뀐 건지 그게 좀 궁금해요. 지금도 사실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제 교육청에서 운영하는 영재원 같은 경우에는 학교에서 수학 과학적인 부분에서 뭐 실험이라든지 그런 활동들을 하면 좀 좋겠는 아이들을 추천해서 하는 영재원들도 있어요. 좀 특별한 경험을 하는 그런 곳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대학 부설 영재원이라는 곳들은 선발 과정이 어렵다고 이야기를 하고요. 그건 이제 초등학교 단계에서 그 시험들을 준비를 하고 입학을 해야 되는 부분들인데 이제 그걸 준비하기 위해서 빨리 시작해야 된다라는 인식이 너무 만연해 있어요. 그래서 사실 정규 교육 과정만 가지고서는 그 시험을 준비하기가 어렵고 영재원에 들어가기 위한 공부를 해야 되는데 그 학원에 들어가려면 레벨 테스트를 봐야 된다. 그러면 1학년에 들어가야 되는데 그럼 유치원에서 공부를 해야 된다. 뭐 이런 식으로 계속 이제 내려오게 되는 거죠. 사교육 마케팅의 일환으로 되게 큰 포지션을 차지하고 있다 보니까 늦으면 따라갈 수 없습니다. 이런 불안감을 조성하는 부분들도 굉장히 크게 작용을 하고요. 전반적으로 봤을 때는 워낙 이제 아이들의 수가 줄고 시장의 타겟 자체가 초중고에서는 뭔가 수익을 내기가 되게 어려운 구조가 된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계속 영유아기 시기 아이들을 대상으로 하게 되고 이제 양육자도 남들 다 하는데 얘는 뭐 안 하고 있을 수는 없지 않나라는 불안감. 7세고시, 4세고시 아까 말씀하셨던 그게 사람들이 어떤 특정한 지역의 문화일 거라 생각하지만 저는 사실 이게 SNS가 연결돼 있기 때문에 특정 지역만의 그 이슈는 아니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단순하게 보기는 어렵긴 해요. 그런데 사실은 대치동에서 굉장히 과열된 양상으로 교육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들이 계속 미디어를 통해서 전달이 되잖아요. 막 애가 우는데도 시험장에 들여보내고 레벨 테스트를 통과하게끔 문제는 뭐냐면 우리는 그만큼은 못해도 최소한 그래도 요거는 해야지 라고 인식 자체가 좀 만연하게 되는 거예요. 그곳에 있는 모든 아이들이 불행합니다. 모든 아이들이 너무 힘듭니다 라고 이야기할 수는 없으나 맞지 않는 학습을 하게 되는 그런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에는 틀림없다고 생각을 하고 얼마 전에도 강남구의 아이들이 소아정신과의 치료를 통해서 건강보험을 수급받는 비율이 굉장히 많이 늘었다. 3, 4년 전보다 거의 3배, 4배 가까이 늘고 그러니까 수치상으로 증명이 되는 거예요, 사실은. 진짜 이거는 다 같이 좀 고민해봐야 될 문제인 것 같긴 해요. 조기교육을 하게 됐을 때 나타나는 부정적인 영향 이럴 때 좀 아이들한테 어떤 영향이 있을지 그게 저 너무 궁금하더라고요. 영유아기는 발달 시기상 고유의 특성들이 굉장히 강하게 나타나는 때거든요. 뇌 발달에 있어서 전두엽, 우리가 흔히 말하는 학습적인 기술들을 가지고 있는 부분들인데 전두엽 발달이 고등학교 때까지 계속 발달이 이루어지는 부분이라서 유아기 때 앉아서 하는 공부 같은 것들을 했을 때 전두엽이 발달되지 않은 아이들이 자기한테 안 맞는 시간들을 보내야 되는 거죠. 회사에 딱 입사한 신입 사원인데 이 회사에서 성공하려면 신입인데 과장 일을 해야 돼 지금부터. 그러면 그 신입이 그 일들을 쳐낼 수 있을까? 아니잖아요. 그리고 왜 해야 되는지를 알 수 없고 아이들도 마찬가지거든요. 유아라는 그 시기에 맞는 그 체급에 맞는 경험들을 시켜줘야 되는데 그보다 앞서서 계속 이제 주입이 되다 보니까 뇌 발달에도 지장을 미치게 되는 것이고 특히 이 시기는 만져보고 부딪혀보면서 경험하는 게 되게 크게 학습에 영향을 미쳐요. 근데 이제 그게 충분한 기회가 제공이 안 되다 보니까 굉장히 아이들이 지쳐요. 뭔가를 할 때 이미 집에서 자기한테 안 맞는 경험들, 쑥
숙제, 학습, 그다음에 태블릿 PC 가지고 하는 그런 공부들을 하다 보니까 유치원에서 해야 되는 건 반드시 해야 되는 교육 과정임에도 불구하고 안 하면 안 돼요, 힘들어요, 쉬고 싶어요 이런 얘기들을 아이들이 하기도 하고요. 우리가 생각했을 때는 사실 유치원 아이들은 늘 에너지 넘치고 그쵸? 재미있어하고 뭘 즐기고 네 그런 모습들을 상상하게 되는데 여러 가지 면에서 의욕을 상실하게 되기도 하고요. 그리고 또 어떤 경우는 시도해보고 그 시도를 통해서 배워가고 이런 시간들이 있어야 되는데 학습지를 풀면 아이들이 굉장히 많이 틀리잖아요. 그럼 틀리는 게 너무 두려워져요. 뭔가를 시도했을 때 그게 실패로 이어지는 것들이 두려워지는 거죠. 한번 해봐라고 했을 때 잘 못할까 봐 못하겠어요. 이런 식의 반응들을 보이기도 하고요. 전 선생님께서 말씀하실 때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했던 게 그 나이 때 발달돼야 되는 것들이 있다고 했잖아요. 뭐 촉감이라던가 만지고 뭔가 경험하고 내가 뭘 체험해보고 느끼는 그게 그 나이 때 되게 중요한 경험인데 어떻게 보면 그 아이들이 그 나이 때 필요한 것들을 제대로 경험하지 못하고 그리고 이미 유치원 외의 환경에서 지쳐있다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러면 그게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뭐 유치원 외에 공부나 학원이나 그런 학습이 될 수도 있는 그렇죠. 사실 유치원 안에서는 그렇게 학습적인 환경을 조성하진 않아요. 그리고 공립유치원에 보내는 양육자분들 또한 유치원에서 흔히 말하는 그런 공부를 할 거라고 기대를 하고 보내시진 않거든요. 다른 사립유치원이라든지 영어 유치원 가는 아이들은 유치원에서 공부를 한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 아이들은 유치원에서 그런 걸 하지 않으니 보완해줘야 된다라고 생각하시는 경우들도 좀 있고요. 사실은 아이마다 차이가 굉장히 커요. 어떤 아이들은 공부방 가서도 재밌게 공부할 수 있어요. 그런데 10명을 놓고 보면 사실 그런 아이들이 소수죠. 놀면서 배우고 싶은 아이들, 그다음에 친구하고 관계 속에서 배우고 싶은 아이들, 양육자나 선생님하고 이야기 나누면서 배우고 싶은 아이들은 각자의 스타일들이 또 있는데 아이의 흥미와 관심보다는 외부적인 환경 또는 정보 이런 것들로 밖에서 안으로 배움이 시작되게 되는 거죠. 근데 사실 모든 아이들은 다 배우고 싶어하는 욕구가 있어요. 근데 그 방식이 다를 뿐이에요. 그런 방식에 대한 이해라든지 뒷받침해주는 어떤 양육적인 환경이 제공되기가 쉽지 않다 보니까 공부하기 싫은 아이, 재미없어 하는 아이, 붙잡아서 앉혀야지만 겨우 뭔가를 하는 아이로 계속 이제 낙인이 찍히게 되는 거고 이후 성장 과정에까지 계속 이어지게 되는 거예요. 진짜 맞는 말인 것 같다라고 느꼈던 게 제가 회사를 운영하다 보니까 대학생 인턴 친구들 되게 번아웃이 일상적이라고 하더라고요. 어떻게 보면은 이제 이런 것들이 이미 어려서부터 너무 그냥 지쳐있기 때문에 일상을 보내고 있을 때에도 그냥 지쳐있는 상태로 일상을 보내는 걸 수도 있겠네요. 계속 경쟁 상태에 놓여 있는 거예요, 아이들이. 어쨌든 학교라는 공간 안에서 교육을 하든 학원을 가든 이런 것들이 진행이 되는 부분이었는데 이게 연령이 계속 어려지다 보니까 더 문제가 심각해지는 것들이고 사실 초등학생 아이들은 어쨌든 공부라는 걸 해요. 교과서도 있고 책상에 앉아서 쓰는 것들이 주된 그 학교에서의 교육 과정이죠. 근데 유치원은 그거랑 좀 다르거든요. 영유아기 때는 그것보다는 훨씬 더 개별적인 특성이 고려되어야 되는 시기인데도 똑같은 방식의 교육이 이제 내려오다 보니까 정서적인 부분에서 어려움을 겪는 아이들이 많아지고 있는 거고 또 한 가지는 그냥 일상에서의 기본 생활 습관을 잡는 게 되게 중요한 시기예요. 그런데 이제 학습이 과도하게 이루어지다 보면 괜찮아 숙제하면 일상에서 이런 거는 다 안 해도 돼 이렇게 빠지게 돼요. 학습이 최우선의 과제이다 보니까 숙제를 하려면 잠자는 시간도 미뤄야 되기도 하고요. 밥도 엄마가 떠먹여줘야 되기도 하고 뭐 이런 스스로 해야 되는 일들을 놓치게 되기가 되게 쉬워요. 초등학교 선생님들이 가장 많이 하시는 말씀들이 자기 할 일을 자기가 못해요 라는 이야기를 굉장히 많이 하시거든요. 물통에서 물을 쏟았다. 그러면 우리가 생각했을 때는 휴지를 가지고 와서 물 쏟아진 걸 닦아야 되죠. 근데 선생님 물을 쏟았어요 라고 하고 서 있는 모습들을 보이는 거죠. 그러니까 자기의 일상생활 안에서 자기한테 닥친 문제를 해결해보는 경험을 잘 못해요. 그 대신에 종이 안에서, 교재 안에서, 책 안에서 문제를 푸는 것만 훨씬 더 초점을 맞추고 익숙하게 만들어 버리는 거죠. 그런데 어쨌든 아이의 하루는 시간이 한정되어 있고 지금 안 해도 되는 학습적인 부분들을 채우려다 보면 자기의 문제를 스스로 해결해보는 경험을 하는 게 굉장히 줄어들게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저희 이전 게스트 중에 백종우 이제 심리학 교수님이 있으신데 그때 백종우 교수님께서 지금 아이들이 그렇게 쉽게 지치는 이유 중에 가장 큰 원인이 부모님이 실패할 경험을 뺏는다. 근데 아이한테 절대로 실패의 경험을 뺏어서는 안 된다라는 말씀을 하셨거든요. 네. 딱 그거랑 맞닿는 네. 메시지인 것 같아요. 네, 맞아요. 학습을 하는 시기가 빨라지는 것도 얘가 학교에 가서 선생님의 말을 못 따라가고 학습에서 실패를 하지 않기 위해서 미리 가르친다라고 생각하시는 경우들도 있어요. 그게 학습적인 측면에서도 적용이 되는 것이고 일상생활 속에서도 아이들이 뭔가를 하고 있을 때 계속 그걸 바라보게 되고 뒤치다거리를 뭔가 해야 될 것 같은 상황이면 그냥 내가 먼저 가서 그런 일이 생기지 않게끔 하게 되는 경우들이 훨씬 더 많아지는 거예요. 그렇다 보니까 늘 누가
나의 문제를 해결해 좋았던 거죠. 그래서 실제로 진짜 내가 내 문제를 해결해야 될 때 어떻게 해야 되지? 그 경험을 못 쌓고 성장을 하게 되는 거예요. 이건 되게 생각해 봐야 될 상황이긴 하네요. 네. 그래서 그게 제일 좋은 방법이 뭐냐면 한 발짝 뒤에 있는 거예요. 아이와 너무 가깝게 지내다 보면 아이가 반응하기 전에 내가 먼저 반응하게 돼요. 넘어질 것 같으면 잡아주게 되기 마련이거든요. 그래서 일부러 한 발 떨어져서 조금 거리를 두는 연습을 계속 의식적으로 해야 되는 것 같아요. 그러면 지금 어떻게 보면은 되게 천편일률적으로 다 학습이라는 쪽으로 아이들이 달려가고 있는데 사실은 이제 공부에 적성이 있는 친구도 있고 뭐 예체능이라던가 굉장히 다양한 곳에 적성인 친구도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럼 어떻게 내가 내 아이의 재능을 발견하고 제대로 키울 수 있을까? 이 방법이 많이 궁금하실 텐데요. 제가 2부에서 이 내용에 대해 자세하게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만 해도 아이들은 자기가 원하는 걸 계속 찾아가거든요. 지금 나에게 주어진 환경 안에서 하지 못하는 걸 가지고 미안해하고 죄책감을 가지는 것보다는 내 상황 안에서 이 아이에게 아는 경험 자체가 성장할 수 있는 굉장히 큰 자산이고 Now give it to me.